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철거할 계획이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확인된 사실도 없는 상태다. 만에 하나 중앙정부에서 요청이 내려온다 해도 철거할 근거가 없으며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철거할 생각도 없다. 소녀상은 현재 예술작품으로 분류됨. 예술품은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소녀상이 설치된 도로는 종로구 소유 부지라서 구나 설치 주체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 5년 전에 설치해도 좋다고 허용해놓고 이제 와서 철거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 도로의 기능, 도시 미학적 측면, 시민 통행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할 때 소녀상은 미학적 가치가 있고 보행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 맨 앞의 얘기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말이고 뒤에 두 얘기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들입니다만 공무원의 특성상 익명을 원했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5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서 진입하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동의한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을 놓고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선명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발행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양당 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단순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진입해 다당제가 되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의 얘기대로라면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획득한 의석이 180석을 넘어 양당이 공조할 경우 더민주가 반대하더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진화법 개정 찬성 주장을 고리로 양당제의 타파와 3당 체제 구축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입니다. 안 의원의 선진화법 개정 찬성 주장으로 현재 전국 이슈로 부상한 선진화법 논의의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 의원의 입장에 대해 아직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한편 정의와 국회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했고 여야 간에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 쪽으로 관심이 조금 옮아가는 그런 국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합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 의장 측이 밝혔습니다. 공동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호, 유승민, 정두원 의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정 의장은 4년 전 이미 현행 국회법에 대해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강력 반대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에 나선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리지만 정 의장안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습니다. 정 의장이 예정대로 오늘 오후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신당 측에서 내가 지금 2심까지 받았는데 거기서 유죄가 나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거 문제될 거 없으니까 합류해달라라고 요청해왔다. 이 말은 한 명이라도 빨리 더 모아서 교섭단체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오늘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자신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제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합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천정배 의원이 자신의 합류를 설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국민의당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제가 통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자신의 2심 유죄 사건이 국민의당 합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나 조국 혁신위원 그리고 혁신위 대변인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 천정배 국민의당 안철수 측에서도 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공항공사라는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공사니까 준정부기관이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나라 돈이 들어가고 국정감사를 받는 이른바 공공기관이지요. 이 한국공항공사의 노조 간부들이 김석기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방문해서 지지를 표명했는데 김석기 씨는 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지냈고 강경 진압, 사륙 진압을 알고도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소속 한국공항공사 노조원들이 27일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나종엽 한국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김광현 정책국장, 이석범 사무차장, 서울지부장 노광균, 부산지부장 남우현 등 5명이 김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것입니다. 김 예비후보 사무소에서는 경주지역 백민석 전 한농연경북도연합회 회장과 남양유업 임창식 노조위원장, 경주시 노동상담소 김말용 소장, 청우 김영진 노조위원장, 아진카인텍 권병욱 노조위원장과 김원준 사무국장 등 6명이 방문 중 이어서 이들 공항공사 노조와 조우했습니다. 경주지역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김석기 예비후보 사무소는 27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경주시 공무원 노조 조영후 사무국장도 참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영호 사무국장은 경주시 공무원 노조 사무국장이 아니라 경주시청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결성한 경주시 공무직 노조 사무국장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예비후보 사무사 관계자는 당시 참석했던 한 노조 간부로부터 참석자들의 명단과 소속을 넘겨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일 뿐 특정한 의도를 갖고 노조 명칭을 다르게 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가 좀 복잡하군요. 자,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당초 예상보다 최소한 한 달쯤 늦은 7월쯤에나 끄집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인양 완료 시점이 연이은 돌발 변수로 인해 올해 6월에서 7월로 한 달 늦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와 선체 인양 계약을 맺은 중국 상하이 셀비지가 작년 8월부터 수중 작업을 벌인 결과 현장 여건이 복잡해 모든 단계의 작업 일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팀이 작년 8월 침몰 지점에 바지선을 고정해 해상기지를 구축하고 나서 수중조사를 하는데 예상했던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잠수사들이 맹골 수도의 변화무쌍한 조류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4주 가까이 작업 기간이 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은 워낙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혼탁한 데다 특히 수심에 따라 조류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 베테랑 잠수사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잔존유 회수 작업 기간도 세월호 CD 데크 안에 유출된 기름을 먼저 제거하면서 2배 가까이 기간이 늘었습니다. 잠수사들은 배 안에 물과 섞여 있는 기름층을 발견하고 제거할 방법을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흡입 호스를 이용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닷물과 함께 기름을 물 밖으로 뽑아냈습니다. 네. 잔존유 회수 작업과 병행한 세월호의 창문과 출입문에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 역시 처음에는 35일을 예상했지만 1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이러저러해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늦어진다는 얘기 같은데 구체적인 인양 작업 스케줄 그리고 설계 이런 것들 다음 달은 돼야 나온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인양팀은 세월호 내부 정밀 조사를 통한 무게중심 추정, 막대형 에어백 투입과 선체 내 탱크에 공기를 채워 만들 부력의 크기, 선체 밑에 설치할 리프팅 빔과 크레인에 연결할 프레임, 와이어 형태 등 전체 인양 작업 설계를 작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배를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고 현장에서 돌발 변수가 연속적으로 생기다 보니 다음 달은 돼야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월호 앵커를 잘라낸 구멍으로 와이어를 감아 배를 살짝 들어 올릴 예정인데 그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지면에 고정하는 작업도 집안 굴착이 어려워 고전하고 있습니다. 애초 세월호를 플로팅 독에 얹어 항구로 가져오면 크레인으로 육지에 올리는 방식을 계획했지만 플로팅 독에 바퀴가 달린 모듈 트랜스포터를 놓고 그 위에 세월호를 얹어 물위로 띄우면 육지와 높이가 같아져 크레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아이디어가 나와 이 방법 역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지니 자재 제작 완료 시점도 4월 말에서 5월 말로 늦어집니다. 인양팀은 준비가 끝나면 세월호의 앞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밑에 리프팅 빔을 깔고 크레인과 연결해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해 플로팅 독에 올려 육지까지 가져오는 순서로 작업합니다. 네. 당초에는 자재만 준비되면 실제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월호 밑에 깐 리프팅 빔과 크레인에 연결된 프레임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하는 작업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월호를 육상으로 올리는 시점은 6월이 아닌 7월 말쯤으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인양팀 관계자는 인양 설계가 완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태풍이 오기 전 신속히 인양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7월 말께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또 바캉스 이런 게 한참 절정에 달할 때고 왜 하필 뭐 그때쯤 끌어올린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각종 SNS에서는 비판적, 회의적 의문이 섞인 채 많이 제기되고 있더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즉 ICBM이라고도 하죠. 준비 중인데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 같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며칠 동안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를 논의하는 중에 나왔다면서 안보리가 이미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더 엄중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보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왔습니다. 2006년 7월 1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는 국제사회가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 등을 북한에 지원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2012년 12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는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지난 6일 실시됐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만 3주, 20일이 넘게 지났는데 대북 제재는 윤곽조차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된 안보리의 제재는 3주가 지나도록 아직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제재 수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의 존 캐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7일 베이징에서 만나 유엔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세부적인 제재 내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강경 자세를 보여줄 것을 희망했지만 중국은 새로운 제재는 긴장을 조성할 뿐이라며 강한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과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해야 한다. 이러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 드라이브에 대해서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존 캐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상호 존중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 압박에 우회적인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캐리 장관과 만나 양국이 그동안 신형 대국 관계를 통해 무역, 군사 등 양자 관계와 지역 글로벌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중미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를 이롭게 하는 대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며 쌍방은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컨센서스를 실행하며 불충돌, 불대항, 상호 존중, 협력 공영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중 간의 복잡한 양자관계나 북핵 문제 등의 지역 현안, 테러 등 글로벌 영역에서의 미중 협력은 신형 대국 관계, 상호 존중 등의 원칙을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밀어붙이는 중미 신형 대국 관계는 양국이 서로 영토, 안보 주권 등과 관련된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의 이런 발언들은 결국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개인빚 탕감 제도가 확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원금 감면율이 상환 능력별로 30%에서 60%로 차등화됩니다.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개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세부 과제를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채무 조정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취약계층의 창업, 취업 활성화를 돕는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위는 연간 21만 명이 맞춤형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21만 명 정도로 잡고 있군요. 그동안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앞으로는 전체 일반 직원으로도 확대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가 간부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2010년 6월 간부직에게 도입된 성과 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 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성과 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은 공공기관 내에 경쟁이 적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근무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내부 경쟁이 부족하고 조직 보수 체계가 동기 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성과 연봉제 확대에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와 퇴출제 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공무 수행하다가 다친 군인들 민간에서 치료받을 경우에 그 진료비 앞으로는 전액 지원하겠다고 군이 밝혔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온 지 지금 몇 달째인데 왜 같은 얘기만 한 3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업군인으로 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 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받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직업군인은 부상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작년 말 공포된 데 이어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30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그동안은 전투 임무, 대테러 작전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입게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 달, 즉 30일에 한해서만 진료비를 주어왔었던 모양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법규상 직업군인은 전투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와 대테러 작전과 같은 특수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상자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적인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을 당한 경우 30일에 한해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지뢰사고로 다친 광모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례가 불거지는 등 공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자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작년 11월 황인무 차관이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12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년 이내에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직업군인도 진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네. 달리는 버스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몇 발짝 옮기다가 어떤 노인분께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법원은 운전사에게 책임의 70%가 있다. 이런 판결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7단독 정성균 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지방국도를 시속 7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버스가 자신의 목적지인 정류장에 가까워지자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뒤에 있는 하차용 출입구로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그러다 달리던 차가 흔들리면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대퇴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네, 내일 날씨 알아볼까요? 금요일인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과 강원도 영동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충청 남북도와 전라북도, 제주도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6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이 세금을 내는 기준, 혹은 뭐 땅이라면 이제 뭐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이제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평균 4.15%가 오른 겁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개별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전국에 약 400만 가구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게 뭐 재산세를 내든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든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자료 활용이 되는데 일단 이제 올해 평균 상승률 4.15%는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고요. 시도별로 보니까 제주도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네. 올해 16.48%로 1위를 기록했는데 뭐 제주도는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개발 사업, 외지인 투자 증가하면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두 번째가 세종시도 10% 넘게 올랐고요. 네. 또 울산, 대구, 부산, 서울도 4.53%나 올랐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올해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종부세 평균 뭐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5% 정도 더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제주도가 그렇게 큰 폭으로 뛰었군요. 그런데 최근 2달 새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의 자료인데요. 지난해 밀어내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만에 23.7%가 증가했습니다. 6만 1,500호가 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많기도 하고 지난 10월에도 한 달 만에 한 2만 9천 가구 미분양이 늘었고 2달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다 지어놓고 집주인을 못 찾은 겁니다. 이런 게 지금 12월 말 현재 1,500호가 넘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이제 경기도 평택, 용인, 파주, 수도권 미분양이 36,600호가 넘어서 한 달 만에 13%, 15% 증가했고요. 지방도 이제 38,000호가 넘어서 전월 대비 33%
지방의 이제 미분양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뭐 정부는 지금까지 시간 지나면 충분히 물량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기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 수도권 대출 규제 시작되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이제 냉각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뭐 30%씩 늘어나고 한꺼번에 참 어마어마하군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대 머물면서 물가 집계 후 최저치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그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제 지난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쳤는데요. 이게 이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지난해 담배값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거로 인한 요인이 한 0.58%포인트 됩니다. 아, 어마어마했군요. 이것 빼게 되는 사실상 물가는 마이너스. 제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0%대 머문 거, 이 국제유가 하락한 게 컸는데요. 지난 2014년만 하더라도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 웃돌던 것들이 지난해 말에는 뭐 3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무려 3분의 2 토막이 난 겁니다. 특히 문제는 올해도 심상치 않은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하단이 2%입니다. 네. 이걸 다시 밑돌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떨어지는 그 디플레이션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식비 가격은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통계 물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게 지금 많은 뭐 시민들의 체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0.7% 올랐다고 하는데 지난해. 그러나 이제 외식비는 2.3% 오른 겁니다. 무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배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사실 외식비에는 뭐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를 웃도는 요인이 3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한 재료 가격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소, 돼지 사육수가 워낙에 줄었고요. 유행범이 범람하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지난해 인건비 상승률도 2.3%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임대료인데요. 지난해 임대료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이 음식점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역 부근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입니다. 두 자릿수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올해도 축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다 이 연초에 소주 출고 가격도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주 가격은 뭐 경당 뭐 5,000원 이상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식비는 올해도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장사 안 된다. 그래서 뭐 임대료 내기 버겁고 가게 주인들도 이런 사정 감안해서 예전만큼 안 올린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지하철역 근방의 역세권이거나 이른바 유명한 먹자골목 이런 데의 임대료들은 두 자릿수씩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자,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썰렁하다. 야, 이러면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경제연합회가 지금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네. 이 기업경기 실사조사, BSI 조사라고 하는데요. 2월의 BSI 조사 기준은 100에 훨씬 못 미칩니다. 86.4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가 94.5였고요. 지난해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7월은 84점이었으니까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 BIS 전망치는 100으로 떨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라는 의미이고, 예. 100을 밑돌게 되면 그 반대입니다. 사실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민간 소비도 너무 많이 위축되고 또 중국의 이제 성장 둔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신규 고용을 안 하게 되고요. 신규 고용을 안 하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이 참 올해도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다. 그때는 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뭐 이상한 괴질에 걸릴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들 꼼짝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비슷하다. 참 걱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